아들의 청첩장을 들고 있던 그날, 나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28해를 함께 살아온 내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와 평생을 살겠다고 했다. 머리로는 축하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며칠 후였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이라고 했다.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나는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60평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를 가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평생 공장을 다녔고 나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전세금 모으고 시부모님 병원비 대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게 신혼여행인데. 나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어. 너희 둘 방해 안 할게. 그냥 같은 비행기만 타고 혼자 다닐게. 엄마 소원이야.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결국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70이 넘으면 비행기를 못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신혼여행은 지옥이었다. 첫날부터 나는 그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갔다. 나는 혼자 다니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그냥 두지 않았다. 엄마 혼자 어떻게 다녀요? 길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파리 거리를 걸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모두 거짓이었다. 돌아온 후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하객들 앞에서 활짝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 금이 가고 있었다.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갈 수 있으니까. 결혼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아침 일찍 김치찌개를 끓여들고 아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다. 아, 문 안 열려서. 김치찌개 끓여왔어. 아침 먹었어?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3개 닫으며 말했다. 저희 아침 안 먹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먼저 연락하고 오세요. 나는 손에 든 냄비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고마운데. 다음엔 전화 한번 하고 와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먼저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바빴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나는 점점 전화하기가 두려워졌다.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다. 내 아들 집에 가는 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된 줄 몰랐다. 추석이 다가왔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수 빚은 송편. 명절 전날 밤 나는 새벽 3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내일이면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기뻤다. 추석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처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저녁에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처가를 먼저 간다고? 결혼 전에는 명절이면 당연히 우리 집에 오는 거였다. 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나를 도왔고 제사상을 차리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제는 처가가 먼저였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아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차례상 앞에 앉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볼게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는 이제 며느리의 남편이었다. 내가 28년을 키운 그 아이는 사라지고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겨울이 왔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바빴다. 회사 일, 친구 모임, 처가 행사. 나는 점점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 다녀온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혈압이 높게 나왔고 의사는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했다. 아들아,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혈압이. 아들이 말을 끊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명절도 아닌 어느 주말, 나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엄마, 이번 주는 처가에서 생일 파티가 있어요. 다음에요.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처가에서는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나는 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함께 챙길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다. 나는 점점 아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갔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나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나는 기뻤다. 이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손주가 태어나면 아들은 다시 나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퇴소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산후조리를 도왔다. 나는 한 달이 지나서야 손주를 볼 수 있었다.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도 좀 안아볼까? 며느리의 어머니는 웃으며 아기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다. 아기를 안은 순간 눈물이 났다. 이 작은 생명이 내 핏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아기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을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돌려줬다. 그날 나는 1시간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손주가 돌이 됐다. 돌잔치는 며느리 친정 쪽 친척들로 가득했다. 우리 쪽 친척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손주를 안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나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차례가 오지 않았다. 아들은 며느리 쪽 가족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당신 괜찮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남편도 힘들어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웃었다. 괜찮아요. 손주 건강하니까 다행이죠. 손주가 3살이 됐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엄마가 손주 봐줄까? 너희 둘이 데이트라도 하고 와.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애가 낯을 많이 가려요. 외할머니 아니면 안 돼요. 미안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손주가 나를 외할머니보다 덜 편애한다니.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매번 거절당하는 게 너무 아팠다. 차라리 연락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아들도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명절이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아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연 아들은 명절 당일 점심때쯤 잠깐 들렀다가 저녁 전에 떠났다. 손주는 나를 보고도 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어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관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면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곤 한다. 전화를 해봤자 바쁘다는 말만 들을 게 뻔하니까. 어느 날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엄마, 저희 이번에 집 샀어요. 조금 넓은 데로요.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독립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집들이에 초대받았지만 나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가봤자 며느리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손주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미안한 표정만 받을 게 뻔했으니까. 남편과 나는 이제 둘이서 조용히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든다. 가끔 남편이 물어본다. 아들한테 연락 안 해봐요?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한다. 바쁜데 뭐. 괜히 귀찮게 하나.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눈물이 난다. 28년을 키운 내 아들.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키운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어머니일 뿐 가족은 아니었던 것이다.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던 그날부터 모든 게 틀어진 걸까? 아니면 이미 그 전부터 며느리는 나를 경계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었고 손주가 보고 싶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은 며칠에 한 번씩 아들의 SNS를 들여다본다. 거기에는 행복한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놀이공원에 간 사진, 외식하는 사진, 손주의 생일 파티 사진. 모두 웃고 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함께 찍힌 사진들이 많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놓아주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며느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체념하는 법을 배웠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고 손주의 아빠라는 것을. 나는 그저 가끔 안부를 묻는 먼 친척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끔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걷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작은 아이. 내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가던 그 아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언제부터 나는 그 아이에게서 멀어진 걸까?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엄마, 손주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주가 나를 찾는다니. 그날 나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장 보러 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다렸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갔다 왔어요. 다음에 갈게요. 나는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은 또 언제일까? 밤이 깊어간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린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가족 이야기다. 나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친다. 고요하고 쓸쓸하고 길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인지 아니면 삶이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건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아직도 아들을 사랑한다.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손주를 보고 싶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렸다. 아들아, 엄마는 여기 있단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조용히 멀리서 너를 지켜볼게. 그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